그래서 학교책 제가 우리 학원에서 준비하라는 책에서는 239쪽이고요. 그리고 프린트로는 제가 어떤 부분을 드렸냐면 생물 진화 다음에 생태계와 환경이라고 하는 생태계 구성 요소 그리고 생태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작용을 받아서 진행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드릴까 합니다. 오케이. 자, 잠시만 여기 문을 살짝 닫고 한쪽을 닫아봅시다. 살짝 닫아봅시다. 그럽시다. 조용하네요. 조용히 아주 조용히. 자, 그래서 가볼게요. 혹시 덥거나 깝깝하면 말씀하십시오. 자, 일단 생태계 구성 요소. 자, 여러분이 초등학교 때 많이 배우셨던 그래서 생태계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무기환경 요소가 있겠죠. 그러니까 생물적인 요소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생물적인. 왜 빛이 있어야 가장 생태계에서 에너지를 공급을 먼저 시켜주는 생산자가 열심히 광합성을 할 수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물도 있어야 생산자가 열심히 광합성을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생산자 있고, 그지? 생산자가 뭐 소비자나, 그지? 또는 분해자에게 양분을 공급해주겠죠. 오케이? 왜냐면 소비자는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잖아요. 그죠? 분해자도 스스로 양분을 만들 수 없어요. 그죠? 분해자에 해당하는 게 이제 유기물들을 분해해서 공기 중으로 돌려보내는 뭐 곰팡이랄지, 그지? 뭐 버섯이랄지 이런 것들이 분해자 역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생산자는 스스로 유기물을 만들 수 있지만 분해자나 소비자는 그러지 못하니까. 그리고 화살표 관계들도 좀 보시면 돼요. 얘가 가지고 있던 에너지 일부가 얘한테 공급된다라는 표현인 거고, 그죠? 그리고 소비자가 이제 분해자에게 먹히거나 할 때 이렇게 흘러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은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유기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생물 군집인 거죠. 그래서 생태계라고 하는 단원을 배우실 때 여러분이 눈빛이 벌써 아리까리해지시면 안 되는데 개체군이라는 개념과 군집이라는 개념 인지가 필요합니다. 자, 개체군과 군집은 하나의 생태계 내에서 한 생태계 내에서 같은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입니다. 일정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종으로 이루어진 집단. 하나의 종. 그죠? 하나의 종. 그래서 사자와 호랑이는 같은 종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는 아빠 사자, 엄마 사자, 새끼 사자, 사돈의 팔춘 사자까지 그래서 같은 하나의 생물학적 종으로 이루어진 사자 개체군이 있다면 그죠? 그게 사자 개체군, 그러니까 하나의 종으로 이루어져 있는 집단. 그걸 개체군이라고 해요. 사자 개체군, 뭐 기린 개체군, 개미 개체군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우리의 생태계라고 하는 환경은 이렇게 개체군들만 존재하진 않겠잖아. 그지? 여러 개체군이 있겠지. 그지? 포식과 피식 관계에 해당하니까. 먹고 먹히는 관계에 해당할 거니까. 그래서 군집은 개체군들의 모임이야. 일정 지역에 존재하는 개체군들의 집단. 여러 개체군들의 집단을 줄여서 군집이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사이즈 스펙은 군집이 조금 더 넓은 범주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체군보다 군집이 훨씬 더 넓고 거기다 이 군집들이 소비 역할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져주는 역할에 따라서 생산자나 소비자나 분해자로 나눈다라고 한다면 그것들이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빛, 물 또는 공기, 토양 이런 무기환경 요소들을 아울러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묶어져 있는 얘네들 이걸 우리는 하나의 시스템인 걸 생태계라고 한다라고요. 따라서 생태계가 가장 상위의 어떤 개념이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오케이? 생태계가 훨씬 상위 개념이다라고 보실 수 있다라고 하시는 걸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세부적인 디테일에 의해 이런 무기환경 요소들 중에 빛이 생물군집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물이 생물군집에게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토양이 어떻게 줬는지 공기가 어떻게 줬는지 그것들을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배우게 될 거야. 오케이? 자, 근데 이제 그것들을 디테일하게 배우면서 여러 관련 있는 용어들이 나오겠죠. 그것들도 배우겠지만 전반적으로 자 얘네들에게 영향을 주라는 법은 없죠. 반대로 생물 군집에 있었던 생산자나 소비자나 분해자가 어찌저찌 하여서 이 무기환경 요소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용어가 나옵니다.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작용, 반작용, 상호작용. 자, 작용은 무기환경 요소가
생물적인 요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당연히 소비자인 생산자인 식물이 광합성을 많이 하려면 빛이 약한 것보다 셀수록 광합성을 더 잘했잖아. 그치? 그래서 빛이 셀수록 광합성을 잘 하더라 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되는 거야. 그치? 빛이 셀수록 광합성을 더 잘 하더라 라고 진행되는 형태. 이게 작용이겠죠. 빛이 세면 광합성을 더 잘합니다. 오케이? 자, 반대로 이런 이런 생물적인 요소들이 어떤 역할을 해주니까 이렇게 되더라. 여기 이 무기환경 요소가 영향을 받더라. 예를 들자면 지렁이요. 여러분이 좀 징글징글하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렁이가 토양에 많이 존재할수록 그 토양은 되게 비옥한 토양입니다. 왜냐하면 지렁이가 꿈틀대면서 왔다리 갔다리 해주면서 토양 안에 공기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기들이 머금을 수 있는 공간을 많이 만들어줘. 비어있는 공간들을 막 꿈틀대고 막 그 안에서 막 움직일 거잖아. 그치? 그래서 토양이 비옥하다라고 하는 건 지렁이가 많을수록 토양이 비옥하구나 라고 하여 생물이 토양에게 영향을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건 반작용. 생물이 무기환경에서 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게 반작용. 작용은 무기환경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 그럼 상호작용은 어떤 느낌적인 느낌이 드니? 둘 다? 그렇지. 둘 다인데 어디? 둘 다인데 서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무기환경 요소랑 생물하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핑퐁을 했었잖아. 그지? 여기서 빠진 거 뭐 있겠어? 그럼 누가 누구에게 각각 줬는데 여기서 빠진 거. 맞는 거. 여기 안에서 생물 군집들끼리, 그러니까 소비자가 생산자에게, 분해자가 생산자에게, 생물 군집들에 해당하는 누구? 얘네들 안에서 생물끼리의 상호작용을 우리는 생물끼리의 작용을 상호작용을 합니다. 생물 군집을 구성하는 생산자가 뭐 생산자에게, 생산자가 분해자에게. 오케이? 그러니까 각각에 해당하는 그 생물 군집을 구성하고 있는 생물들 간 서로 영향을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 이게 상호작용이에요. 오케이? 그런 상호작용의 예에 또 정확한 명칭으로 여러 종류로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 포식과 피식, 그리고 종강 경쟁. 요즘은 이렇게 약간 발음이 좀 세서 요즘 애들이 이런 노래를 유튜브 보니까 이거 선우정아인가? 노래는 좋은데 알아보셨어. 노래는 좋은데 이걸 이렇게 이용하시더라고요. 이게 발음 유의하시고요. 아니 2명 못 알아먹었어. 유튜브를 많이 안 보시네. 2명은 못 알아먹었어. 이게 약간 발음이 빨리 발음을 하시잖아요. 요즘 안 좋아요. 그래서 요런 거를 좀 이렇게 또 이렇게 썰풀리 늘려고 요즘 보는데 이거 이용하더라고요. 아무튼 자, 그래서 이런 것처럼 발음에 유의하셔야 돼요. 혹시 조심. 자, 아무튼 시간에 노래는 좋은데 자, 생물들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 포식과 피식, 종강 경쟁도 있겠지만 또 뭐도 있냐면 기생 그리고 공세. 이게 좀 디테일한 예시들로 많이 나오니까 자, 포식과 피식은 뭐 예를 들어서 눈신토끼랑 시라소니라고 하는 아이가 많이 나와요. 시라소니가 호랑이만큼 그런 형태는 아니지만 또 시라소니과에 해당하는 표범만큼 빠르진 않은데 그 시라소니가 토끼를 먹잇감으로 해서 먹어요. 그러니까 눈신토끼라고 하는 그 생물 종이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에 그 뒤따라서 얘를 먹잇감으로, 물론 얘만 먹진 않겠지만 먹잇감으로 하여 시라소니의 개체수도 늘어나고, 그지? 눈신토끼 개체수가 감소하니까 시라소니 개체수도 연달아서 감소하고, 이렇게 포식과 피식은 종의 개체수에 따라 요렇게 오케이? 근데 이 개체수가 조금 더 적죠. 오케이? 적어요. 누구보다. 얘는 포식자야. 상위 포식자가 하위 피식자는 먹히는 놈이야. 당연히 먹히는 놈보다는 개체수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다. 우리 피라미드 형태에서 보통 개체수가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래프를 제대로 그려보라 라고 할 때, 자, 먹고 먹히는 관계를 표현했을 때 이런 식으로 얘가 내려가니까 얘도 뒤따라서 내려갔고, 올라가니까 올라갔고, 이런 식으로 이런 그래프로 그려주는 게 맞아요. 이게 훨씬 더 개체수가 더 많아야 되겠죠. 누가? 피식자의 개체수가 늘어나니까 뒤따라서 먹잇감을 먹고 나다 보니 늘어났고, 얘가 감소하니까 후로 감소했고,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고리 모양 형태의 반복적인 그래프를 보이더라라고 하는 걸
보시면서 누가 피식자고 누가 포식자인지를 알아내시는 것도 간혹 기본 아이디어로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체수가 훨씬 더 포식자가 작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종강 경쟁은 뭐냐면, 종강 경쟁은 자,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서로 다른 종 중에서야. 오케이? 자,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서로 다른 종. 아마 여러분 그 나눠드렸던 프린트에 103쪽 한번 봐볼래? 103쪽? 살짝 보시면. 자, 103쪽을 가보니까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것들 중에 맨 아래 보니까 상호작용해서 뭐 예시에 포식과 피식만 설명에 나와 있어. 맨 아래쪽에. 그치? 근데 거기다가 한번 적어줘봐. 종강 경쟁. 얘는 생태적 지위가 겹치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자, 그럼 선생님 생태적 지위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지. 선생님 생태적 지위는 뭐예요? 라고 물어봐야 돼. 먹이지위와 공간지위를 더한 거야. 먹이지위와 공간지위. 먹이지위와 공간지위를 더한 거. 자, 설명해줄게. 뭔 말이냐면, 자, 먹이지위는 무엇을 먹잇감으로 먹고 사는가? 이거야. 무엇을 먹잇감으로 먹고 사는가? 그 다음 공간지위는 어떤 공간에 사는가? 그 사는 공간과 무엇을 먹잇감으로 먹는가가 서로 다른 종이 겹쳐. 생태적 지위라고 하는 건 어떠한 걸 먹잇감으로 먹고 사는가? 어떠한 공간에 사는가? 이 두 개를 더한 게 생태적 지위야. 표현을 지위라고 하니까 무슨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냥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면 돼. 포지션, 위치. 오케이? 위치는 그냥 어떤 물리적인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떤 개념적인 개념으로 무엇을 먹지? 그 다음에 어떤 공간에 살지? 이게 다 겹치는 서로 다른 종 사이에서 어쩌겠니? 야생의 환경에서는 기본적으로 배려라는 게 없어. 나 먼저 먹고 살아야지. 내 유전 정보를 그 다음 세대로 전달해주는 게 주 메인의 목적이잖아. 그래서 파이팅 넘치게 싸우는 거야. 싸워서 어느 정도까지 싸우게 되냐면 거의 이제 뭐 사는 공간을 나눠가지고 야 나는 여기 위에 이 정도만큼 살게 넌 저 아래만큼 살아 어차피 중간쯤은 겹치니까 우리가 이렇게 분리해서 살자라고 분설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정말 힘의 싸움으로 싸워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종강 경쟁에 의해서 원래 혼자 살았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종강 경쟁을 하게 되면 그 개체수가 너도 감소하고 너도 감소한 형태로 돼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이제 종강 경쟁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먹이지위와 공간지위가 겹치는 경우에는 자 혹시 경쟁 베타 원리라고 해서 추가적인 개념을 좀 설명해 드려보면 혼자 살았을 때는 A라는 생물 종이 시간 흐름에 따라 일정 면적의 이런 식의 그래프로 생장을 했어. A라는 종이 또 B라고 하는 종도 그 똑같은 위치에서 A라는 생물종이 없을 때 이런 식의 개체수 증가 곡선을 보였어. 시간 흐름에 따라. 개체수가 B라고 하는 생물종도 드라마틱하게 계속 늘어나다가 안정기에 이르렀고 A라는 생물종도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증가하다가 안정기에 이르렀어. 근데 그 A와 B가 같은 공간에 살고 먹잇감이 똑같은 상태인데 그들을 혼합 배양했더니 얘는 단독 배양이야. 얘 혼자만 그 환경에서 단독 배양. 얘도 얘 혼자만 그 환경에서 단독 배양을 한 거야. 이해돼요? 혼자서만. 근데 그들을 동일한 환경에 그들이 선호하는 환경이 동일하잖아. 동일한 환경인데 그들을 같이 놓고 배양을 시켰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가 뭐 100이었다라고 하자. 여기도 똑같이 100이었다라고 하자. 개체수 늘어나는 정도가. 그치? 그렇더니 자 하나는 100이 이 정도야. 100보다 훨씬 더 작은 값에서 개체수가 늘어나고 이렇게
멈춰졌어. A가. 근데 B라고 하는 생물종은 동일 시간대 지금 A, B 둘을 같이 혼합병을 시킨 거야. 같은 공간, 같은 먹잇감이 있는 공간에다가 그랬더니 요렇게 돼버렸어. B는. 개체수가 멸망. 바닥을 쳤죠. 개체수가. 그죠? 그러니까 어떤 거야? 이 공간 안에서, 이 먹잇감 안에서 A, B 두 개가 똑같은 먹이를 가지고 똑같은 공간을 가지고 주로 즐겨 살았었는데 파이팅 넘치게 싸운 거야. 경쟁을 한 거야. 근데 거의 한 종이 죽을 만큼 한 종은 살아남고 전쟁을 한 거지, 나를. 오케이? 이런 식으로 한 종이 거의 집중적으로 죽고 한 종은 자신의 원래 개체수 혼자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낮아진 개체수 이를 만큼으로 경쟁을 하게 되더라. 이게 사람으로, 인류로 비유하자면 전쟁이나 마찬가지지. 전쟁의 끝이 어때요? 나쁘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한 종은 아예 없어질 때까지 이렇게 경쟁을 하게 되는 현상을 경쟁 배타의 원리라고 해요. 이것도 생물들끼리의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겠죠. 그래서 생물 원을 조금 선행한 친구들은 집신벌레라고 하는 생물종이 있고 얘와 유사한 애기집신벌레라고 하는 서로 다른 먹잇감이 거의 비슷한 이런 종이 있을 때 오케이? 그래서 집신벌레는 애기집신벌레는 이게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난다만 애기집신벌레는 이렇게 감소를 하고 그냥 집신벌레 종은 죽게 돼버리더라. 혼합병 했더니 라고 하는 그래프를 통해 종간 경쟁을 파악해 볼 수 있었어요. 저거 한번 적어줘 보시겠어요? 어제 카톡 안 돼가지고 어차피 선생님들이야 학원에 있었으니까 큰 문제가 없었다만 중간에 택시 탔던 사람들은 힘들었겠더라. 근데 그 뒤로 학원 업무를 보고 있는 폰으로는 절대 조심해야 돼. 절대. 눈을 떴는데 코를 베가는 그런 현상 세상이니까 절대 조심해야 되는 느낌을 가지면서 우리가 다음번에 들어갈 건 디스코드인가? 라고 생각 좀 해보면서 그 다음 거를 한번 봐보도록 하죠. 자, 아무튼 상호작용에서 포식과 피식, 종강경쟁, 그리고 기생공생이 있는데 자, 종강경쟁은 방금 이런 부분을 설명해드렸고 기생은 뭐 나는 이득이 있어. 넷째는 이득이 와였고 손해만 보는 거죠. 이게 쭉쭉쭉 유기물을 빨아먹는 겨우살이라고 하는 생물이 있어요. 겨우살이. 큰 나무에 붙어서 얘는 광합성을 할 수 있는 특징도 안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큰 개체의 고목나무가 열심히 광합성 해낸 그 유기물을 빨아먹고 사는 애들 기생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뭐 동물 안에 뱃속에 있는 기생충들이랄지 이런 거. 그 다음에 공생은 너도 좋고 나도 좋고라고 하는 상리공생의 형태도 있고요. 상리공생. 둘 다 윈윈 하는 거죠. 윈윈 시스템이 제일 좋겠죠. 윈윈. 그죠? 윈윈. 오케이? 이런 거에 또 뭐냐면 많이 들어봤을 거야. 그 흰동가리라고 하는 열대요. 흰동가리랑 그 다음 말미잘. 그래서 흰동가리가 말미잘 사이에서 숨어 들어가서 이제 은신처를 확보를 받는 거고 말미잘은 흰동가리 뭐 불에나 아가미 사이에 있는 유기물들을 뜯어서 이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고. 오케이? 그래서 흰동가리랑 말미잘 같은 니도 좋고 나도 좋고 시스템. 또는 질소고정 세균인 질소고정 박테리아가 이거 나중에 생명과학원에서도 또 나오니까 질소고정 박테리아라는 아이가 있어. 아조터박터라는 아조터박터 또는 뿌리역 박테리아라고 하는 게 있어. 들어봐. 공기 중에 질소는 어때요? 너무 안정한 형태로 N이 원자 번호 몇 번이에요? 7번이죠. 수헬리베 붕신놈 그죠? 7번이야. 원자 번호 7번. 그래서 안에 전자 2개 있고 바깥쪽에 전자가 5개가 있어. 그래서 3개의 전자를 다 받아와야 안정된 상태를 이룰 수 있거든. 그래서 N 원자와 N 원자 사이에 3개의 3중 공결합을 하고 있거든. 굉장히 강하고 강력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공기 중에는 N2를 결합을 끊어내기 어려워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식물은 우리 말고 식물은 이 공기 중에 가장 많이 존재하는 질소 기체 그대로로 질소 성분을 이용할 수 없어요. 오케이? 그런데 생각해봐. 여러분도 단백질 필요하지. 여러분은 육류성 고기로 섭취하잖아.
근데 식물도 식물 세포가 생성하게끔 하기 위해서 N이라는 질소 원소가 필요하거든. 오케이? 그래서 가끔 아주 어릴 때 어르신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지금 현재 할머니 할아버지 아니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뻘이, 그지? 아가들한테, 그지? 아가들 요즘 다 그렇게 이제 화장실 이렇게 다 데리고 다니지만, 예? 뭐 이렇게 그 남자 아이들이 이제 소변 마려면 그 나무에 그 거름 주고 오라고 막 이런 표현 하잖아요. 예, 이런 게 그 소변 안에 있는 암모니아 요소 성분들 안에 N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식물은 그 N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지금 화학 비료를 많이 썼지만 정말 오래 전에는 그 푸세식 그 화장실에서 사람의 인분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막 오랜 시간 동안 바깥에 말려가지고 거름으로도 사용했었어요. 이런 식으로 질소라고 하는 N 성분들이 식물 생성에 꼭 필요합니다. 근데 그 N2 상태 그대로로, 공기 중에 있는 N2 상태 그대로로 이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콩가식물에,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썼으니까 콩가식물에 공생을 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콩가식물의 생장에 필요한 암모늄 이온을 이 뿌리옥 박테리아가 공기 중에 있는 N2로부터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서 콩가식물에게 주고, 돼? 그럼 콩가식물은 열심히 강합성해서 이 뿌리옥 박테리아의 먹잇감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을 또 공급해주고. 되겠어요? 오케이? 이렇게 너도 좋고 나도 좋고 give and take. 그죠? 나는 너에게 광합성 산물을 줄게. 오케이? 너는 나에게 질소를 고정해서 필요한 이 원료로 만들어서 줘. 이렇게. 그래서 같이 공생하는 형태, 윈윈하는 상태가 상리공생입니다. 그다음 상리공생만 있겠습니까? 편리공생 있어요. 편리공생. 편리공생은 야 나는 이득을 봐. 근데 알게 모르게 한쪽은 이득도 손해도 아니야. 알게 모르게. 예를 들어서 바닥거북이가 있고 그리고 빨판 상어가 있어. 빨판 상어는 지느러미가 좀 약해요. 근데 이제 낙지 흡착판 같은 그런 이렇게 딱 부착할 수 있는 그 빨판을 갖고 있어. 그래서 그것이 바닥거북이 등에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헤엄쳐 갈 때 상어는 움직임을 자기의 헤엄치는 걸 극복할 수 있는 거고 헤엄을 잘 못 치니까 바닥거북이가 이렇게 헤엄칠 때 같이 따라가는 거고 떨어져 나가. 그럼 바닥거북이한테 뭐 이렇게 택시비를 주냐? 그러지도 않아. 그러니까 바닥거북이는 지들 원래 갈 때 가는 길 가는 거야. 은근히 바닥거북이를 이용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바닥거북이 등짝에 고동 알아요? 고동? 막 가리비 같은 거. 걔네들 막 엄청 열대그 심해요. 거기에 막 붙어서 살더라고. 그래서 가끔 이제 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오는 영상이나 이렇게 자연 영상 이렇게 보다 보면 막 그 섬에 원주민들 또는 이제 어디 그 섬을 출자 나가가지고 이제 낚시하시는 분들이 바닥거북이를 열대에서 막 이렇게 끄집어서 막 거북이 등에 막 고동이 엄청 많이 붙어 있으니까 막 걔를 칼로 빼갖고 너 무거웠지 힘들지 하면서 다 이렇게 열심히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걸 내가 계속 보고 있더라고. 도대체 뭔지. 그래서 깨끗해져 하면서 혼자 보람을 느끼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바닥거북이 등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은 아니죠. 많은 그 개체들에게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더라. 근데 바닥거북이 이득도 손해도 아니잖아. 거의 손해지, 무거워지면. 그치? 근데 이제 우리가 볼 때, 파악을 할 때 편리공생으로 나는 한 개체는 이득을 보지만 한 개체는 이득도 손해도 아닌 형태로 파악을 하는 거죠. 바닥거북이 등짝이 많이 이렇게 등짝이 넓어서 그런지 많이 이용을 받고 있더라 라는 거죠. 여기는 얘는 이득을 보지만 얘는 뭐 이득도 손해도 내용도 없더라. 이런 게 편리공생. 이러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럼 잠깐 쉬었다가 백사 쪽을 푼 걸 확인하고 그 다음 이제 프린트에 제가 드렸던 프린트에 백사 쪽을 확인을 하고요. 지금 여러분은 푸시고 좀 쉬시면 될 것 같아요. 백사 쪽을 푸시고 쉬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05쪽 내용으로 또 넘어갈게요. 그래서 생물과 환경 작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시간이 10시부터라는 건 정말 신선했어. 10시인 줄 알았어요. 10시 아니요. 너 수업 시간 11시요. 11시부터요. 11시. 자, 볼게요. 자, 백사쪽 프린트를 확인해보고 자, 나눠들었던 프린트 그 다음 걸로 이제 생물과 환경을 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1번은 일단 생태계. 맞죠? 생물주의에 생물과 서로 관계를 맺으며 조화를 이루는 유기적 시스템. 자, 생태계 구성에서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다른 말로 환경 요인이라고 합니다. 빛, 공기, 물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생태계 구성 단계에서 개체는 개체군이 조금 더 크고요. 음식, 생태계. 자, 생물적 요인의 그 부분에서 나와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유기물 얻는 방식에 따라 생산자, 소비자, 분해자로 구분되겠네요.
자, 그 다음 연못과 같이 작은 규모도 생태계일까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 하나 생태계는 하나의 군집으로만 no, 그죠? 여러 군집이 구성되어 있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군집은 개체군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그죠? 어떤 개체군들끼리를 싸잡아서 패밀리로 잡느냐에 따라 군집이 여러 개 있을 수 있겠죠? 지구는 생물권, 기권, 수권, 직권 서로 상호작용하는 거대한 생태계다. 네,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1학년 때부터. 자, 생태계는 의해서만 형성되고 공기물, 온도 등 미생물적 요인은 포함되지 않는다. 자, 포함되죠. X입니다. 비생물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빛, 공기, 물, 온도, 토양 등이고 각부터 다에 해당하는 생물적 요인을 쓰시면 가는 그림이 보니까 풀떼기네요. 자, 생산자입니다. 나는 호랭이죠. 소비자. 다는 자, 무트로 돌아가는 형태의 다는 분해자입니다. 자, 역할로 쓰시면 가는 생산자, 나는 소비자, 다는 분해자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른쪽 위에 1-3번을 넘어가시면 자, 군집과 개체군 생태계 중에서 가는 생태계 가장 넓어요. 지금 썬도 보이죠? 썬. 자, 나는 군집, 다는 개체군 같은 생물종으로만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 이번엔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 환경이 생물에 영향을 주는 작용, 생물이 환경에 영향을 주는 반작용, 생물과 생물 사이에 영향을 주고받는 상호작용이 있겠습니다. 오케이. 자, 2-1번. 자, 생물과 환경의 상호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O, 옳지 않은 건 X를 합시다. 기온이 낮아져서 낙엽이 떨어지는 것은 작용의 예입니다. 네, 맞습니다. 작용이 뭐라고요? 외부 환경 요인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니까 기온 때문에 낙엽이 집니다. 맞아요. 자, 낙엽이 벌써 지고 있어요. 세상에 10월달에 가을이었는데 저는 거의 이쯤에 쉬면 아마 이제 단풍을 맞으면서 혼자 도깨비처럼 만날 사람 없지만 이렇게 잡고 있겠죠. 자, 아무튼 인간의 활동에 의해서 대기 오염이 심각해지는 것은 반작용이다. 맞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의 광합성에 의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가 증가하는 건 반작용이다. 맞습니다. 토끼 수가 증가해서 토끼 먹인 토끼풀. 자, 토끼풀은 식물이네요. 토끼는 소비자고요. 그죠? 자, 종들끼리니까 뭐겠습니까? 상호작용입니다. 반작용이 아니라 X입니다. 자, 그 다음 생물의 사체나 배설이 분해자에서 분해돼서 토양에 교육시키는 상호작용입니다. X, 상호작용 얘가 아니죠. 자,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이 분해자에서 분해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뭔가 상호작용 같아. 상호작용도 아니다. 사체나 배설물은 거의 유기물이니까 그냥 뭐 생물체는 아니니까 토양이 비옥해지는 거. 토양 쪽으로 따지면 생물 그룹들 때문에 뭐가 무기환경 요소가 영향을 받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다. 반작용. 그렇죠. 자, 생태계 상호관계입니다. 별 나와 있고 고온축 나와 있습니다. 상호작용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그 다음 페이지로 가시면 프린트 그 다음 페이지 생물과 환경의 관계에서 나옵니다. 자, 생물과 환경의 관계. 생물과 환경의 관계. 자, 그렇다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생물이 그지? 무기환경에서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무기환경 요소가 생물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는 작용이든 반작용 그거에 대한 흐름을 얘기할 건데 하나씩 봐보자고요. 그 조건들 여러 개가 각각 있겠다면 그 하나씩을 봐보면 빛이 생물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한번 봐보자. 생물도 식물과 동물 두 개로 나눌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동물은 자극과 반응을 할 수 있잖아. 그래서 리액션을 빨리 할 수 있으니까 뭐 빛이 너무 세다 싶으면 이제 사람들은 뭐 선크림을 겁나 세게 바른다거나 그죠? 아니면 뭐 다른 장소로 옮겨간다거나 그렇게 가능하겠지만 생존을 하기 위해서 식물은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없어. 이 빛이 맛집이네, 빛 맛집이야 하고서 뿌리를 뽑아가지고 다른 곳으로 이동해갈 수가 없잖아. 그치? 그래서 주로 빛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형태들은 식물의 이그샘플, 식물이 어떤 식으로 적응을 해서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또는 광합성을 못하는 상태인데 적응을 어떻게 해가는지에 대한 형태들이 많이 나옵니다. 빛과 생물. 너무 빠르니? 설명이? 나쁘지 않지? 그치? 네. 식물들이 어떤 식으로 자,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형태들로 나오고요. 왜냐면 식물은 광합성을 하는 개체니까.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빛의 세기와 빛의 세기에 따른 식물이 어떤 식으로 적응해 갔는지들이 나오겠습니다. 자, 식물에게 광합성이란 꼭 필요합니다. 또한 식물뿐만 아니라 물론 식물이 내가 너네들의 뭐 밑구름이 되겠어 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지진 않았겠죠. 그냥 본인도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광합성을 하는 환경일 거야. 그죠? 근데 아싸리 햇빛 받았을 때 빛이 셀 때 광합성을 잘 하면 좋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어느 정도 그 타이밍이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때 이거에 집중해줘야 할 때
그때 막 바짝 열심히 잘하면 되죠. 지금 막 우리 학원도 그러잖아요. 집중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막 조는 것 같은데 그러면 야, 자고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죠? 뭔가 컨디션이 좋을 때 그 환경에 집중될 수 있을 때 아싸리 열심히 더 잘하는 것처럼 식물들도 광합성을 잘할 수 있는 조건에 빛이 센 환경에서는 그리고 전체적인 식물의 잎들이 우거져 있을 때 빛을 많이 받는 그 위쪽에서는 열심히 뭔가에 대해서 구조화가 되어 있는 거야. 광합성을 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잎의 특징으로도 나눠서 설명해 볼 수 있어요. 식물 잎의 특징. 잎의 특징. 자, 양엽과 음엽. 이렇게 나눠서 설명합니다. 자, 양엽, 음엽 뭐냐면, 자, 전체 식물의 잎은 식물에게 일종의 공장입니다. 공장. 그래서 열심히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나름의 공장인데, 이쪽에 이렇게 뿌리도 있고요. 당연히 뿌리가 있고, 여기가 토양이니까. 광합성을 열심히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광합성이 아니라 열심히 식물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물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자, 그리고 이렇게 줄기가 있으면, 줄기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열심히 이제 잎들이 우거져서 광합성을 막 할 겁니다. 여러 잎들이 이렇게 우거져서. 근데 잘 보시면, 우리 학원에 있는 식물도 뭐 이렇게 식물 맛집이라고 어저께 또 친구가 이게 다니는 학생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이렇게 식물이 잘 자라는 거냐고. 그러니까 느끼기에 잘 자라. 항상 문 열어놓고 퇴근하고, 와가지고 환기시키고, 물을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꼬박꼬박 줘. 그래서 안 까먹고 줘. 괜히 그잖아. 여기 지금 고정된 위치는 얘네가 또 배도 고플 건데, 그지? 일주일에 한 번은 그래도 주자. 근데 나름 일주일에 한 번만 줘도 잘 자라는 것 같아. 밖에 나가는 식물도 보면. 근데 그 식물 딱 보면 위쪽에 이제 막 자란 잎들은 잎이요 되게 좁아요. 좁아. 잎이. 그러니까 얘는 특수한 케이스고 뭐 위든 아래든 별 차이가 없잖아. 그지? 얘는 특수한 케이스고 저기 바깥에 있는 이제 녹보수라고 하는 그 쓰레기통 옆에 있는 얘들 보면 이제 막 자라나 있는 잎들은요, 위에 있는 잎들은요, 잎이 넓지 않아요. 근데 걔네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대체로 식물들이 위쪽에 배치된 잎들은요, 잎이 넓이가 넓지 않아. 이렇게 표면적이 넓지 않아. 안 넓어. 안 넓고 어떤 식으로 좁아. 표면적이 좁아. 오케이? 근데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좀 넓어. 혹시 집에서 깻잎 같은 걸 키우신다라고 하면, 그죠? 깻잎 같은 걸 키우신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아파트에 키우긴 좀 어렵겠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혹시 키우신다 하면 잘 깻잎 딸 때 한번 봐보면, 우리가 넓은 상추를 먹고 싶다. 좀 큰 상추를, 큰 상추, 큰 깻잎을 먹고 싶다. 아래쪽에 있는 걸 따면 좋아요. 그리고 아래쪽이 조금 나이가 들어서, 이제 좀 시간이 이제 좀 나온 애고요. 어린 잎들은 맨 위쪽에 좀 많이 있고요. 오케이? 근데 어린 잎들을 관찰해보면 잎 넓이가 되게 좁아요. 넓지 않아요. 좁아요. 오케이? 좁습니다. 근데 이제 아랫잎은 넓어요. 그리고 우리가 현미경상으로 봤을 때, 물론 이제 육안으로 보면 얘의 두께가 두꺼운지 얇은지 잘 관찰할 수가 없어요. 만졌다라고 하더라도 얘가 두껍네? 얘가 얇네? 얼마 몇 미리 차이네? 라고 이제 이게 손으로 딱 관측하기 어렵죠. 측정해내기는 어려운데 만져봤을 때는 아니면 얘를 현미경으로 종으로 잘라가지고 내부를 관찰해보면 이 위에 있는 잎들은요. 훨씬 많은 자, 식물의 잎단면 자, 한 층의 얇은 표피세포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식물세포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나요, 여러분? 식물세포는 모두 다 엽록체라고 하는 광합성하는 세포 소기관을 가지고 있나요? 아니 갖고 있습니다. 아니 갖고 있어요. 여러분 양파 생각해보세요. 양파도 식물에서부터 온 거잖아요. 양파 녹색인가요? 안에 까보면 안 녹색이죠. 그죠? 하얗잖아요. 그죠? 그래서 엽록체라고 하는 건 광합성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 색소 세포 소기관이 식물에 존재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두 다 갖고 있진 않아. 마찬가지로 식물의 잎세포도 앞면과 뒷면에 한 층의 얇은 세포층, 얘를 우린 표피세포층이라고 해. 오케이? 표피세포에 해당하는 그 아이는 어때요? 엽록체를 안 갖고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광합성을 안 하지만 전체 내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 그리고 그 내부에 실제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엽록체가 많이 들어있는 조직들, 많이 들어있는 세포들이 모여있는 거야. 엽록체를 많이 가지고 있는 세포들이 엽육세포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나당 매우 수직으로 빼곡히 배열되어 있는 얘네들이 이렇게 있어. 이런 식으로. 이게 자 광합성을 가장 많이 하는 세포들입니다. 이 조직을 우린 울타리 조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잘 관찰해보면 저 울타리 조직이 맨 위쪽에 있는 잎들은 햇빛을 많이 받잖아. 빛을 적절하게 맨 위에서부터 세게 받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내가 스포트라이트 받았을 때 광합성을 더 많이 하게끔 해주면 이 전체의 물론 광합성에 영향을 주겠지만 빛을 분산을 능동적으로 시킬 수 없잖아 식물이. 그치? 주어진 빛에 의해서 우리가 적응해서 나름해야 하는 형태니까. 그래서 능동적으로 할 수는 없다 보니 그냥 맨 위쪽에 있는 잎들은 광합성을 겁나 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전체 식물이 공장 역할을 하는데 가장 최적이겠다 싶어서 위에 있는 잎들은 울타리 조직을 한 층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뭐 2층씩 갖고 있기 때문에 광합성을 겁나 많이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얘네들보다 약간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긴 하지만 영역체를 가지고 있는 해면 조직은 겨우 약간만 있는 거고요. 그리고 맨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대신에 맨 아래쪽에 있는 얘네들은 대신에 울타리 조직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면 에너지적으로 봤을 때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세포들도 그런 세포들을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준비를 시켜서 거기다 배치를 해야 되는 형태니까.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어때요? 고작 해봤자 식물이 바람에 이렇게 흔들릴 때 약간의 빛을 받는 정도밖에 아니잖아. 낮은 색의 빛을 받을 거니까.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잎들은 더 잎면적을 넓혀서 존재하긴 하지만 울타리 조직이라고 하는 광합성을 아주 잘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을 많이 가지고 있지는 않는 상태. 그래서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얘 단면을 봐보면 울타리 조직보다 해면 조직들, 엉성하게 배치된 해면 조직들이 조금 더 넓게 틈 사이로 이렇게 이어서 존재하는 이런 조직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 울타리 조직은 많이 없는 모습으로 한 층의 얇은 표피세포처럼 그대로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거지. 아래쪽에 배치된 잎들은. 이건 이제 단면을 잘라서 본 모습이고 전체 면적은 얘가 더 넓어. 그리고 맨 이 잎들을 식물을 위에서부터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면서 관찰해보면 요 위쪽 이렇게 수직 방향으로 내려가면서 관찰해보면 위에 있는 잎이 그 아래층에 해당한 잎에게 그늘을 계속 주면 안 되겠지. 비효과적이지 않나? 전체가 식물이 광합성을 해내는 공장이니까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그늘이 되어줄게 하면 아래 잎들의 위치가 배치되어 있는 잎들일수록 광합성을 더 잘 못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자연광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잎들이 처음에 첫 위에서 났다. 그리고 두께가 두꺼운 양엽이었다라고 하자. 이걸 우린 양엽이라고 해. 양엽.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한 이런 이 맨 위쪽에 있는 잎들을 양엽이라고 한다.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배치가 됐는데 그 다음 이렇게. 왜냐면 얘가 90도로 돌려나면 얘에 대한 그늘을 영향을 안 받잖아. 그 다음 또 45도로 돌려나고 아래쪽. 이런 식으로 뭐 위에서부터 내려봤을 때 시계 방향으로 돌려나기도 하고 또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려나기도 하는 형태로 골고루 돌려서 나는 거야. 틈 사이사이로. 그러면 잎들이 무성해진 형태이긴 하면서 동시에 어쩌겠어. 광합성을 더 골고루 잘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런 형태로 최대한 배치를 하고 있지만 또 식물이 워낙 똑똑해서 그 식물이 그 야산이든 아니면 이제 산에서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내부에 있는 얘네들은 거의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자연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 그래서 뭐 영향을 크게 받아서 자극과 반응을 바로 보여주진 않지만 야산이랄지 이런 환경에서 이런 말이 있어. 혹시 이제 등산하다가 길을 헤맸다. 그래서 이제 뭐 하룻밤을 뭐 이렇게 그 표류가 된 상태처럼 해서 잃었는데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일어나서 어디를 향해 가야 돼. 그럴 때 숲에 있는 나무가 우거져 있는 방향이 거의 남쪽 방향이야. 정남쪽. 그러니까 햇빛이 이렇게 해가 이렇게 떠서 남쪽 하늘을 거쳐서 서쪽으로 치잖아. 동에서 떠서. 근데 이제 남쪽 하늘 쪽이 훨씬 남쪽에 있는 그쪽 하늘 쪽이 햇빛이 많이 비춰지잖아. 그리고 식물은 그 햇빛을 많이 받으면서 잘 자라고 싶잖아. 그러니까 남쪽을 향해서 훨씬 빛들이 많이 우거져서 자라는 형태야. 그래서 나무의 한쪽에 이쪽이 조금 치우쳐서 자라는 전체적인 흐름이 보인다라고 하면 저쪽이 남쪽 방향이겠구나 라고 유추를 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식물은 햇빛이 많은 쪽으로 치우쳐서 자랍니다. 왜? 그래야 광합성을 잘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일단 보시면 여러분 빛에 의해서 생물이 작용을 받아서 배치가 되어 있는 형태를 보시게 되면 이런 형태는 맨 위쪽 잎은 양엽입니다.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발달되어 있고 해면 조직은 약간 엉성한 그쪽이 양엽이고요. 아래쪽에 배치된 잎들을 우린 음엽이라고 합니다. 아래쪽은 음엽. 여러분 그 프린트 보시면 두께가 두꺼운 게 양엽이고요. 두께가 얇은 게 음엽이죠. 음엽은 오히려 해면 조직이 많이 발달됐다. 정리를 해보면 아래쪽에 배치된 잎은 어쩌다 두께는 얇고 왜? 해면 조직이 적게 발달되어 있으니까. 표면적은 넓다. 어디 사이에 어떻게 빛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돼요? 표면적은 넓다. 두께는 얇고 표면적은 넓다. 되겠니? 근데 양형은 어쩐다고? 표면적이 좁고 두께는 두껍다. 울타리 조직이 많이 배치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울타리 조직이 많이 있잖아. 정리되겠습니까? 얍. 그래서 거기 프린트 오른편에 보니까 배고 쪽 오른편에 보니까 생태계에서 공급되는 에너지 뭐 근, 황 나와 있고 그 여기 설명에 울타리 조직 그리고 해면 조직 설명 나와 있죠. 울타리 조직은 식물의 입에서 광합성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조직으로 책상 조직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 해면 조직은 식물의 입에서 울타리 조직 아래쪽에 위치된 조직이지만 약간 엉성하지만 광합성을 덜 활발히 일어나긴 하지만 나름 진행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조직이 많이 있냐? 그러면 양엽. 울타리 조직이 적게 있고 해면 조직이 좀 발달됐다. 그러면 음엽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빛의 파장에 대한 게 나와 있는데요. 빛의 파장. 다음 시간에는 빛의 세기에 의해서 광포화점하고 보상점을 약간 설명해 드릴 거고 빛 파장에 대해서는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여러분 빨주노초 파남보 있죠? 가시광선. 그죠?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가시광선 영역이 있을 때 어떤 강의 에너지가 큽니까? 빨주노초 파남보 중에 어떤 파장 영역의 단색강이 에너지가 커요? 투과율이 높아요. 어떤 게 자외선 강하고 가까워요? 빨강이에요? 청색강이에요? 자외선 강하고 높은 거. 자외선이 뭐야? 주로 UV. 그지? 살균 소독에 쓰는 거. 그지? 왜? 투과되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어떤 광이?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정답이에요. 빨리 생각을 얘기해봐봐. 어떤 거? 그래, 보라색. 청색강 계열이 파장이 짧아요.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죠? 파장이 마루하고 마루 사이의 거리. 그죠? 근데 이제 적색강은 파장이 길어요. 오케이? 그래서 파장이 길기 때문에 뭐 진동수가 많지 않아요. 오케이? 진동수는 이꼴 에너지야. 진동수가 에너지에 비례하는 개념이잖아. 진동수가 많을수록 에너지가 큰 거고 진동수가 많다는 얘기는 파장이 작다는 얘기야.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아이디어야. 빛의 속도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파장이 작다는 얘기고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크다는 얘기야. 파장이 짧은 게 무슨 강? 자외선, 가시광선 하에서는 청색강,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강이겠죠. 청색강 여기에 해당하는. 맞죠? 파장이 짧은 거. 자, 그게 훨씬 더 에너지가 높습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에너지가 커요. 그래서 투과율이 높아요. 파장이 길면 그죠? 적색강이요? 그죠?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적어요. 돼요? 오케이. 그리하여서 자, 수심 깊어져. 그죠? 자, 광합성을 하면서 살고 있는 해조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광합성을 하면서 살고 있는 해조류들 중에 밑에 수심 깊은 곳에는 주로 홍색으로 보이는 홍조류가 존재하고 여기는 갈조류가 존재하고 여기는 주로 녹조류가 존재하더라 라는 걸 관찰했어. 오케이? 그래서 뭐 이유가 있나? 라고 봐서 이 녹조류 일부를 수심이 얕은 곳에 살고 있는 녹조류의 일부를 일부러 떼갖고 수심 깊은 곳에다가 배치해서 너 잘 사니? 라고 봤더니 못 살더라는 거야. 오케이? 못 살아. 뭐 이유가 있지? 라고 파악을 해봤더니 주로 녹조류는 수심이 얕은 곳에서 왜 잘 살 수 있는지를 봐봤더니 주로 자신의 광합성에 주로 적색강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아이였고 오케이? 그 다음 홍조류는 왜 수심이 깊은 곳까지도 잘 살지? 라고 받았더니 자신의 광합성에 빛 파장 중에 주로 청색강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이용하더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 어떻게 알았지? 라고 파악을 해봤더니 오랜 시간에 걸쳐서 나름 적응이 된 거야.
오케이? 그래서 얘는 적응에 획득된 산물이겠죠. 왜냐면 그 아이가 청색강을 광합성에 이용할 수 있는 엽록소들을 가지고 있게끔 나름 적응이 돼서 청색강을 이용할 수 있게끔 하다 보니 수심이 낮은 곳까지도, 그러니까 막 얘네들끼리 종강 경쟁도 있었겠잖아. 나름. 그래서 나름 그 환경에 살 수 있는 것들을 획득해서 갖고 있었기 때문에 수심이 깊은 곳에 살더라도 청색강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생존할 수 있었던 거고, 거기서 그래서 다른 놈들과 경쟁을 벗어나서 거기서 계속 자리 잡아 살을 수 있었겠지. 근데 얘는 어때? 그러지 못했던 거야. 뭐만? 적색강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 보면 그래프에 따라 어떤 광이 어디까지 들어가는지를 보여준 거야. 이게 지금 청색강. 오케이? 이게 지금 적색강. 그러니까 적색강은 주로 수심 얕은 곳까지만 투과되더라. 그 광 영역의 에너지 분포 때문인 거야. 되겠어?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라서 생물이 나름 적응해서 자리 잡아 있는 해조류들의 예. 수심이 깊은 곳에는 청색강이 투과되어 들어갈 수 있고 에너지가 크니까 그걸 이용할 수 있게끔 나름 적응했기 때문에 이런 분포를 해조류들의 분포가 존재하는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래서 빛의 파장에 따른 생물의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해조류 분포 기억하시면 좋아요. 적색강이 주로 이용할 수 있는 게 녹조류, 청색강을 주로 광합성에 이용하는 게 홍조류, 수심 깊은 곳까지도 살더라.